본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또다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네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시험 범위가 많아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혹시 소홀히 들은 부분이 있으면 시험 기간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잘 듣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둔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17강이죠. 개항과 불평등 조약체제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강화도 조약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6강까지요,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10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고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생부로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고종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 그렇죠? 22살이 됐잖아요. 이제 장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흥선대원군이 왕의 아버지로서 왕의 왕권과 유사할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 즉, 왕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죠. 왕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것을 친정, 자, 친히 정사를 돌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결국 이제 높은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고 바로 고종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고종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기 때문에 조선의 외교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권력에서 물러난 것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 한자를 써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는 것. 이거 첫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에도 일부의 선구자들은 조선이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는 서양이 비록 옳은 태지만 그들이 앞선 제도와 문물,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주장을 통상개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에도 일부 선각자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했고, 그러니까 통상개화하자라는 주장이 통상개화론이죠. 자, 통상개화론이 있었고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 통상개화론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통상개화론의 확산도 조선이 개항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데, 여기서 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선각자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규수는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들 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시나요? 그치?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평안도 관찰사가 바로 이 박규수였습니다. 게다가 이 박규수는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우리 실학에서 배웠어요. 실학에서 박지원이 중상학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문물의 수용이라든가 화폐 사용 이런 거를 강조했던 사람이잖아.
청나라, 그래 오랑캐지만 그들이 이제 아주 앞선 선진적인 문물 제도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이게 중상학파 실학자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박규수도 할아버지의 어쨌든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주장, 서양 애들이 오랑캐지만 그들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래야 조선이 부국강병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역관이에요. 역관, 통역관이죠. 통역관, 즉 조선에서 사신이 청나라에 가면 통역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오경석이에요. 일찍부터 청나라를 드나들면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 제도,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통상개화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고요.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도 당시 청나라에 있던 해국도지라든가 영환지략이라고 하는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을 조선에 가지고 왔고, 그의 절친이었던 의관, 의사죠? 의관이었던 유홍기에게 주어서 이 유홍기로 이제 통상개화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이 대표적인 통상개화론자들이고요. 이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김홍직, 즉 개화파, 개화파들이 바로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죠? 자, 이런 것이 배경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 일본의 역사를 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본은요, 우리 임진왜란 배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에도, 오늘날 동경이죠. 도쿄. 에도에다가 군사정부, 즉 막부를 설치하고, 국왕은 있으나, 그들은 이제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권 하나도 없고, 이제 막부의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잡고 일본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이제 서양 세력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굴복을 하죠. 미국의 포함 외교에 굴복을 해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러한 막부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막부 타도 운동도 전개되고요. 결국 에도 막부는 무너지게 되고, 이제 메이지 천황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 일본 국왕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대개혁이 추진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 막부 체제에서 근대적인 입헌 군주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되었죠. 자, 아무튼 일본이 기존의 정치 체제가 바뀌었어요. 막부 체제에서 바뀌고, 이제 메이지 국왕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조선에 이제 새로운 외교 관계의 수립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그 외교 문서가 전통적인 조선과 일본의 관계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즉 뭐냐면, 바로 일본 애들은 일본 국왕을 천황이라고 하잖아. 황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황이라고 하는 황제라는 표현이 외교 문서에 있으니,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에서 볼 때 유일한 황제는 누구예요? 청나라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있고 조선의 국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서 이제 황제란 표현을 쓰니까 조선에서 이러한 외교 문서는 기존의 외교 관계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결국 이 외교 문서의 접수조차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서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본이 외교 문서까지도 조선이 거부를 하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조센진 하면서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나와요. 이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정한론이라고 합니다. 정한론. 자, 정한론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조선을 정벌하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주장만 제기됐지 실질적으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월월 calm down.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먼저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무리하게 조선을 정벌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미국에 당했듯이 조선을 똑같이 개항시키자.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일본의 외교 정책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요, 운요호라는 배를 이끌고 이곳 강화도에 와서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화도 수비대가 철수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화도 수비대가 일본의 군함인 운요에 포를 쏘는데 이걸 부실로 해서 일본이 초지진을 공격을 하고요. 또 밑에 있는 영종도에 상륙을 해서 민가를 약탈, 방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놓고 오히려 조선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1875년에 일어난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운요 사건으로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운요 사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 조선 내에서도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통상개혁으로 이렇게 확산되니까 이 기회에 개항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운요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1876년 1월 일본과 바로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기본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약의 내용을 보고 강화도 조약이 있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왼편에다가 제가 강화도 조약의 내용, 주요 내용을 띄우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 참고해도 되고요. 자, 제 1관을 보면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어때요? 좋은 말 같죠? 조선국은 자주국이래.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숨은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왜 일본은 제 1관에다가 조선국은 자주국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았을까? 자, 대외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되는 나라입니다. 즉 조선의 주인된 나라는 청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고자 했을 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청나라의 압력을,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선국은 자주국이다 이거야. 청나라에 종속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 4관 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 자, 뒤에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됐죠. 자,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부산을 비롯한 3개의 항구의 개항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개항을 한다는 얘기는 항구를 열었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일본의 상인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개항이라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제7관 중요합니다.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침략하도록 허가한다. 그러니까 해안 침략의 자유를 인정한 거야. 일본의 배가 마음대로 조선 해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일본의 배들이 일본의 뭐든 어선이든 혹은 일본의 군함이든 함부로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주권 침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나섰던 당시의 조선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9번입니다.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한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요. 제10과 매우 중요하다. 제10과 보자. 어떤 내용인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조선에서 그 일본 상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 관원이, 일본 사람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정된 처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치외법권. 그래서 우리 조선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외자를 쓰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일단 부산을 비롯한 3개의 항구의 개항입니다. 자, 어디? 부산, 원산, 인천. 자, 두 번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해안 측량의 자유. 해안 측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안 측량의 자유로 허용을 했고, 자, 특히 어떤 거? 치외법권을 인정해줬다. 자, 치외법권. 자, 치외법권을 다른 말로 하면 일본 영사가 재판하기 때문에 영사재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외법권으로 해도 혹은 영사재판권으로 해도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불평등한 조항이죠.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불평등 조항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도 조약은 성격을 얘기할 때 불평등 조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는데, 아무튼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조선이 개항을 하고 일본과 통상 무역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무역 조건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함께 뒤이어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 체결돼요. 자, 이것이 뭐냐면 참고로 강화도 조약은 닉네임이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76년이고요. 알겠죠? 자,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의 편의상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하고 뒤이어서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무역적인 무역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을 했냐면 첫 번째, 일본 상인들의 거류지를 설정했어요. 이걸 조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계지, 그냥 편하게 거류지로 갈게요. 자, 거류지, 일본인 거류지가 설정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은 자유롭게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일본 상품이 조선에 들어올 때 보통 다른 나라 물건들이 조선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통 관세를 매깁니다. 요즘에는 이제 FTA다라고 해서 자유무역 체제라고 해서 관세를 서로 부과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는데, 당시에는 외국의 물건들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관세를 부과해야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조일수교 조규부록과 통상장정에서는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무관세야, 무관세. 그러니까 당시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제관계 무역에 대해서 몰랐던 거야. 바보 같은 거지. 나중에야 비로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거리였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바꾸려고 하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조선의 곡식, 양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조선의 곡식을 무제한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양곡, 곡식이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입니다. 거의 제한 없이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규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의 쌀값이 너무 쌌거든요. 그 조선에 와서 이 쌀을 대거 수입을 해가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의 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해지겠어? 부족해지겠어? 부족해지지. 그러니까 조선의 쌀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조선 내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폭등하는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대거 쌀을 가져오니까, 일본 상인들이 당시 조선의 쌀값은 일본의 6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와서 조선의 쌀을 사가지고 일본에 가면 6배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 조선의 쌀을 대량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쌀이 부족해지지, 쌀값이 폭등하지, 쌀값이 폭등하니까 날품팔이 임노동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1882년에.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조일수 조규부록과 통상장정이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을 토대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바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는 가지고 있지만, 불평등 조약으로서 바로 조선은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의 발판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를 기회로 이제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 진출할 수 있는, 조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고요. 호시탐탐 북쪽에서 러시아도 남하하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즉,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진출, 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청나라는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에게 권고를 하죠. 미국과 수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이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 새로운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사신을 파견해야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일본에 파견된 사신을 수신사라고 하는데,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파견된 제1차 수신사가 김기수라는 사람이 있고, 1882년에 제2차 수신사로 가는데, 자, 이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청나라 외교관 황준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황준쉔이 책 한 권을 주는데 그것이 유명한 조선 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자,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청 외교관이었던 황준슈엔이라는 사람이 책을 준다. 바로 이 책이 뭐다? 조선 책략이다. 조선 책략.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책이죠. 자, 이 조선 책략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조선이든 청이든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거야.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조선의 외교적인 전략 뭐냐? 어떻게 해야지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느냐? 황준신이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미국과 연합을 하고 일본과 맺어야 한다. 결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영어로 씁시다. against.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연미국, 별일본. 이게 조선 책략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은 중국과 친하고 이미 중국과 친하잖아. 일본과 맺고 일본과 결탁했잖아.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미국과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수교를 해라 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거야.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김홍집은요 국내로 들어와고요 고종에게 바치고요. 고종은 이걸 읽어본 다음에 널리 읽힐 것을 권고합니다. 즉, 이 조선 책략이 국내에 들어와서 널리 유포되면서 미국과의 수교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되더라라는 얘기. 알겠죠? 자, 이것이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권고를 하더라. 청나라의 알선, 중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청의 알선으로 조선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1882년에 체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역시 잠깐 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 자, 중요한 내용 2개 먼저 얘기하고 추가적인 내용 또 2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관 보겠습니다. 자,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위있게 지낸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이 다른 제3국과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잘 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거중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조미수호 통상조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중조정, 거할 것자에 가운데 중자에 써서 가운데 거에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트러블, 문제를 조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 거중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제14권입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부여한 가장 좋은 권리나 특혜를 미국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해 준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수교를 했고 통상조약을 맺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꺼졌네요. 벌써 30분이 지났나봐요. 미치겠네. 밤에 찍으니까.
자, 아무튼 이제 미국과 수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국과 수교를 해서 통상조약이 새롭게 맺었는데 이 영국에게 미국보다 더 좋은 특혜를 준 거야. 그러면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미국도 그러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부여한 가장 좋은 혜택 특혜를 미국이 갖는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국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여기서 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통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상품이 들어올 때 이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 조약과 차이점이죠. 강화도 조약, 엄밀히 말하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지. 자, 이게 차이점이야. 강화도 조약과의 차이점이야. 관세를 부과하게 된 거야. 나중에 이제 조선의 관리들도 알게 된 거지. 그치?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고요.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도요. 불평등 조항인 바로 치외법권.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 자, 영사재판권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뭐야? 불평등 조약이지 뭐. 그렇죠? 예.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조선에 이제 공사, 외교관이죠? 미국 공사가 파견됩니다. 자, 미국이 이제 조선에다가 미국 공사를 파견했던 얘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이 조선을요, 중국, 청나라의 신하되는 나라, 지배받는 예속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외교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답례로 미국의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다가 보빙사를 파견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수교를 하고 통상조약을 맺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1883년, 그 다음에 러시아는 1884년과 이제 수교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영국이라든가 독일, 그 전에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알선을 한 거야. 그런데 청나라는 러시아와 조선이 수교하는 걸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하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알선 중개 없이 독자적으로 하게 됐고요. 자, 또 프랑스 있잖아, 프랑스. 근데 프랑스는 수교의 조건이 천주교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게 문제가 되어서 프랑스하고의 수교는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1886년에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와 수교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조선에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천주교가 이제 인정받으면서 유포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제 발을 내밀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세계 열강들의 침략에 이제 문호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서해 일본, 청 혹은 미국, 영국 같은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의 이제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해서 조선이 개항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런 개항을 했으니까 이제 개화 정책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선 정부가 개항을 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 세력의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겠죠. 바로 다음 시간에는 개화 정책의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꾸 30분 지나면 자꾸 꺼지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곧바로 PPT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 제17강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동안 강력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조선의 외교 정책도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시기에도 일부의 선각자들은 비록 서양이 오랑캐이지만 그들이 앞선 기술과 문물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통상개화론이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던 일본은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외교 관례와는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외교 문서 접수를 거부하죠. 이게 서계 사건입니다. 자, 이 서계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일본은 그들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해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부산을 비롯해서 두 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개항된 지역이 바로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또한 일본 배들이 자유롭게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하면 치외법권을 규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수교와 그 다음에 개항을 한 조선과 일본은 이제 부속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개항장에서의 거류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인 거류지를 조계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일본 상품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곡식을 마음껏 무제한적으로 유출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의의로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의의를 갖습니다만 그러나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그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과 처음으로 수교한 이후에 이제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서양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서양 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하게 됩니다. 자,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으로는 첫 번째 조선 책략의 유포가 있습니다.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은 주1 주재 청 외교관이었던 황준쉔을 만나고 이 황준쉔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 책략을 건네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선에 가져옴에 따라서 조선 책략이 조선 내에서 유포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수교 필요성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청의 알선, 청의 권고도 역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죠. 즉 양국의 제3국에게 어떤 침략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설정 조항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조선은 미국을 최혜국 대우 국가로 인정해 줍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준 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 혹은 특혜, 권리 등을 이 미국에게도 자동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최혜국 대우 조건을 담고 있었고요. 네 번째로 역시 영사재판권, 즉 치해법권을 규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불평등 조항을 담은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편 이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에 미국은 조선에 미국 공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답례로 조선에서도 미국의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하고도 계속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은 근대적 조약체제에 입각해서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지만 한편으로 열강의 침략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